예, 재판 진행에 앞서서 재판 중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특검 측이 이번 기일에 대해서 중개 신청을 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는 재판 중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증인신문 절차에 역시 이른바 공인이 아닌 해당 증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증인의 진술이 공개됨에 따라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오염이 생기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특검 측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증인신문 중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계속해서 밝힌 점 등을 감안해서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불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늘도 피고인 지금 불출석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피고인 스스로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 거부하고 있는데 최근 교도소 측에서 보내온 회신을 보더라도 기존의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아직 없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문제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재판 진행을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이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특검 측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피고인을 설득해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겠죠? 본인도 뭐 그럴 마음이 있고 그럴 생각이 큰데 현재 여건상 건강상 여건 그리고 지금 다른 사건의 수사 재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득이 출석을 못하고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판에 나오는 것은 권리자 의무인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예. 분명한 것은 거부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이 거부라기보다는 어쨌든 불출석 이 자체도 대통령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지금 처해 있는 여건 속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셨어요. 뭐 더 물어보실 건 뭐. 예, 뭐 질문은 아니고요. 예, 윤곽근 변호사님. 윤곽근 변호사님 반대신문과 관련해서 지금 조태용 전 원장에 대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저 잠깐만요. 저 증인한테 더 물어보실 게 지금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일단 다음 기회에 물어보실 거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증인께는 일단은 오늘 좀 한 번만 나오시게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물어보실 게 또 많다고 또 막 그러시니까 너무 죄송한데 딱 한 번만 좀 더 나와주십시오. 대신 그때는 다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 핸드폰 보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17일 날 혹시 가능하실까요? 17일은 재판. 17일은 지금 지난번에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예. 잠깐만요. 20. 20일이었죠? 예. 저희가 정한 게? 잠깐만요. 20일 날 혹시 가능하신가요? 예.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도 되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도 계속 그러니까 오늘 물어보는 시간이 만약에 짧으면 그냥 진행해도 되는데 어차피 오늘 안으로 못 끝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따 검사님들이 또 물어보셔야 되거든요. 상대편이 물어보시는 거 갖고 또 물어보시고 그걸 갖고 또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는 아무리 늦게 해도 끝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날 오전 10시 10분에 이곳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10시 50분이라. 10시 10분이요. 10시 10분. 예, 10시 10분까지 이곳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오늘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똑같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나오시게 해서. 예, 먼저 돌아가시는 거 보고 다음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가필한 메모를 제시받고 이 메모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그 16시경에 증인이 보좌관에게 기억에 의존하여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에 의존하여 메모 내용을 작성해 보라라고 하여 작성된 메모, 3차 메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던데 3차 메모에 증인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 사후 가필한 메모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죠. 지난 네. 그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은 증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거나 증인의 메모를 받아서 정서한 것, 즉 대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2차 메모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 보좌관 네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라고 해서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문건이라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 증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도 아니고 증인의 메모를 받아서 정서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변호사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만 예. 이 3차 메모는 1차 메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뜬구름 잡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보좌관이 당시 3차 네, 메모를 들어보세요. 보좌관이 작성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맞다는 얘기신가요? 네. 제 질문이 맞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건 1차 메모에서 비롯된 건 맞지만 제 질문이 맞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증인이 이 보좌관에게 정서를 부탁한 것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1차 메모가 보좌관이 작성한 2차 메모로 되는 과정이죠. 정서를 부탁하는 것은 1차 메모가 2차 메모로 되는 과정에 정서를 부탁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2차 메모에서 3차 메모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서를 부탁한 게 아니죠. 메모를 보고 정서해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3차 메모 작성은 정서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 어떤 명단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좌관에게 네가 기억이 좋으니까 보좌관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해 보라고 한 것이었죠. 증인의 지금 증언의 내용이 맞죠, 그게? 네. 예. 증인은 특검 주신문 21항에서 1차 내지 3차 메모, 1차 내지 3차 가필 등 메모가 수정되었는데 각 메모에 기재된 이름, 명단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증언했는데 그렇게 증언하셨죠? 예, 보좌관이 적은 것 중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뿐만 아니라 하여튼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요. 가필을 1차, 2차, 3차 가필을 하는데 네. 그 각 메모에 기재된 이름과 명단이 동일하냐 다른가요?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네, 동일하다, 다른 네.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특검 주신문 19-4항, 41-4항에서 증인이 양정철 조혜주 이름을 추가한 것은 검찰 조사 이후 언론 등을 보고 생각이 나서였다라고 증언하셨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단에 있는 내용은 12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 명단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이 증인의 증언만 보더라도 명백한 거 다른 아닙니까? 게 아니라 추가가 된 것이고 여기 그 설명 자료에도 보이듯이 1차 가필, 2차 가필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제가 뭔가를 추가해서 메모했다는 뜻이지 처음과 그 다음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양 묻겠습니다. 증인 2차 메모 다시 보여드리죠. 2차 메모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 그리고 헌재에서의 1차 증언에서는 단 한 번도 진술하신 적은 없죠. 2차 메모에 관해서는. 1차 메모, 2차 메모에 대해서 다 여러 번들 물어봤는데요. 아니 2차 메모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변호사분들도 아니, 2차 물어보지 1차 다 마찬가지로요. 예. 2차 증언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벌써 한 반년 전의 내용이니까 네, 헌법재판소 2차 증언까지는
1차 메모를 보좌관이 정서한 것이 수사 기관에 제공한 메모, 뭐 지금 기준으로는 3차 메모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즉 1차 메모에서 바로 3차 메모로 보좌관이 정서했다라는 취지로 그때 뭐 제가 진술하고 보기에는 증언하셨던데. 증언할 때 시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핵심을 질문했으니까 방금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것처럼 그 핵심만 대답을 한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와 그 가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2차 메모를 얘기 안 하다가 2차 메모를 얘기한 것을 보면 그 이후에 국정원의 자체 조사라든지 어떤 조태영의 증언에 의해서 이미 지난 뭔가 사실이 12월 달에 밝혀지니까 나온 증언으로 공수처, 보이는데요. 경찰 특수부, 검찰로부터 관계기관의 조사를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그 검찰 조서 내용들 한번 확인해 예, 그걸 보시면 확인해서 어떨까 묻는 싶습니다. 겁니다. 예. 예. 그게 그때는 2차 메모를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바로 1차 메모에서 3차 메모가 생성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진술했기 중간에 때문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사실은 그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착오가 자료에 있었다. 나와 있는 부분과 같습니다. 예, 착오가 있었다. 근데 이제 예. 착오가 저희들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 이유를 이제 다시 추궁하는 질문을 혹시 하도록 재판장님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 또 변호인분들의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그 아니, 이따가 저 이와 말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시간을 이따가 또 드릴게요. 그 네. 드리는데 지금 변호사님이랑 증인께서 자꾸 말씀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증인께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증인께서도 변호사님 말을 일단 끝까지 듣고도 답변을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추가 증거 순번 179번 조태영 증인 신문 조서 그리고 추가 증거 183번 홍장원 증인 신문 조서 다 헌재 증언 내용인데요. 제시해 묻겠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증인의 그 1차 증언과 2차 증언 사이에 2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증언을 하거든요. 증인의 메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2024년 12월 4일경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메모라고 증언하자 증인은 그 후 2월 20일 헌재 2차 증인신문에서 해당 메모가 2024년 12월 4일 보좌관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3차 메모에 가필을 한 것이라고 증언을 번복한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방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태영 국정원장이 네. 3차 메모는 12월 4일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메모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엔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 장에 그다음 장에 이제 증인이 2월 20일 날 증언하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이때 처음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대답했겠죠. 예, 그날 이제 12월 4일 그런 증인은 특검 주신문에서 이렇게 12월 4일에서야 이제 12월 4일 보좌관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3차 메모에 가필을 한 것이라 증언을 번복했는데 이건 단순히 번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증인 헌재 증언에서 번복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누가요? 증인이요. 제가요? 예. 어떤 면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건데 번복한 게 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변호사님의 질문을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 이전까지 어떻게 증언을 하셨냐면요. 증인이 그 3차 메모요. 그거를 비상계엄 당일 증인이 작성한 1차 메모를 12월 3일 같은 날 보좌관이 정서한 것으로 설명하셨던데 그 이후에 국정원장이 이건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4일 날 보좌관이 정서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인이 증언을 바꾼 것이거든요. 아마 2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고 3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으니까 그냥 보좌관이 썼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토시 하나까지는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좌관이 12월 3일 날 작성했다는 것과 12월 4일 날 작성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그 변호사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지난번 공판 때 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이 메모의 가장 신뢰성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보좌관이 있느냐 아니면 그 보좌관이 차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썼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보좌관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지난 기회에도 말씀했지만 네. 검찰에서 보좌관을 조사하지도 않고 보좌관에 관한 진술 조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건 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아니, 12월 4일 날, 물어보게- 12월 4일 날 지금 1차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김계리 변호사께서 저를 신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의 진술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좌관이 메모를 적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세 사람이 그분은 있다고 왜 나중에 말씀하셔서 물어볼 이미 건데.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계세요. 2월 같이 4일을 정보 공유를 왜 안 말씀하시는 하십니까? 겁니까? 헌재에서 2월 4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잠깐만요. 네, 2월 4일 날 이렇게 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너무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질문 자체는 그거에 그냥 답변을 또 해주시면 되고 이따가 김계리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 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증인이 예. 저에게 증인의 보좌관이 3명이냐고 4명이냐고 저에게 대묻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증인, 제가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좌관이 한 오늘 명이 증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현재에서 그러셨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근데 그 답변을 하는 김계리 곳입니다. 변호사는 당시 2월 달이면 한참 그 헌재에서 그 이후에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원래 김용현 국정원에 있는 모든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그 너무 재판에- 저 서로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재판에 증인의 태도에 좀 주의를 주셔야 그러니까 될 순서대로 아니 근데 변호사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아니야 근데 증인이 지금 뭐 어처구니 없는데 그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김계리 거는-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어차피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실 때 이름이 뭐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러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여쭤볼 기회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증인께도 아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할 기회 이따가 다 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변호인께서 물어보시는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억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긴장해서가 아니라 변호사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있어의 의도가 보이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쫙 한번 하시도록 아예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인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도 그 말씀 끝까지 좀 듣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재판장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아, 예. 또. 이 지금 증인 신문을 아까 재판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인의 태도가 지금 변호인이 묻는 의도에 따라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물으면 예 아니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인신문 저 오늘 이거 이렇게 하면 10시간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어떤 증언 태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우선 진술을 하고 또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변명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추가 설명을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질문마다 지금 변호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면
이건 정말 시간 내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적절히 좀 지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방 물어보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증인이 또 말씀하시는 태도나 여러 가지 반응들은 다 신빙성 판단의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께도 말씀드렸고 변호인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장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는 편하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들어본 다음에 그 부분 맞다, 틀리다, 또는 막 이렇다. 그다음에 변호인께서도 증인한테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말씀이 적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말이 겹치니까 서로 막 왜 내 말을 끊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120판? 어떻게? 100. 네, 예, 계속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저희가 제시해드린 자료 보시면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22시 27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김용현이 증인에게 경호처 비화폰으로 처음 전화를 한 시각은 22시 54분 14초부터 54분 26초까지 12초간의 통화로 확인이 됩니다. 이 통화에서 김용현이 증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뒤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그다음 선관 여론조사 꽃을 출동하여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인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통화 기록은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지금 명단 불러주면서 체포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 선관위 여론조사 꽃을 출동하라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제가 그 일 들었냐고요? 네네. 그건 제 재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항입니다. 위 통화 시간은 12초 정도로 위 통화 자체에서 방첩사 임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72항입니다. 김용현과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호처 비화폰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수단이라면 예를 들면 뭐 문자를 사용한다거나 통화가 아니라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과 같이 다른 보안 앱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또 다른 폰으로 한다던가 경호처 비화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그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73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위 통화에서 기 지시된 사항대로 국회로 출동해서 대상자를 체포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을 출동해서 전산자료 확보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던 건 아닙니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첩사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사전에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12월 3일 날 어떻게 다 정상 퇴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12월 3일 날 오전에 어떻게 사령부 대령 실장들이 핵심인데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 안 납니다만 대여섯 명 보직 교대 신고를 12월 3일 날 오전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주에는 방첩사령부의 중령급 과장들 또 왕창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12월 3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일화를 제가 하나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첩수사단장 그날 저녁에 음주 회식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재판하면서. 방첩수사단의 대령급 실장이 3명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그 당일날 보직 교체된 사람이에요. 그중에 또 한 사람은 그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밤 12시 넘어선가 자기 가족이 모는 차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중앙선관위 과천인가 뭐 거기로 출동한 팀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그 근처에도 안 갔지만. 그럼 판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첩사령부에 계엄을 뭔가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뭔가 뭐 철저하게 군인들 하는 것처럼 했다 그러면 당일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군인들, 다른 부대는 어땠는지 뭐 제가 그 사람들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참 큰 잘못을 하고 뭔가 잘못 판단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우리 방첩사 부하들, 내 사랑하는 부하들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날 당일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검사님들 같으면 다 공직자 같이 생활하셨는데 비상계엄 걸리는 날 보직 교대합니까? 그게 상식적인가요? 12월 3일 날 판사님 방첩사 직원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사령관 저 빼고 다 술 먹었더라고요. 왜? 정기 인사 시즌이거든요. 그 전주에 중령들 다 바뀌었고 그 당일날 대령 실장들 보직 교대됐기 때문에 화요일 날 군인들 술 많이 먹습니다. 왜? 화요일이 소주 한잔하기 딱 좋거든요. 그날 술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뭐 제가 정확히 숫자를 헤아려 본 건 아닙니다.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날 방첩사 내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하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증언 거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증인은 김용현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 없이 비상계엄 선포 뒤에 그러면 부대원들을 출동시켰던 겁니까? 제가요? 네. 그랬을 수가 없죠. 네. 그럼 누군가로부터 지시는 받았기 때문에 증인도 마찬가지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라는 증언이 맞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것은 제 재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 재판에서 자세하게 다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죄송하지만 제 방어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통제를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유도신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반대신문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은 국회 내에 계엄군이 다 철수할 때까지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봐 끝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켰죠. 질서유지, 안전조치, 치안관리 끝까지 임무를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있고 나서도 계속 질서유지, 시민들이 충돌할까봐, 다칠까봐 이것만 걱정했죠. 그런데 그 행위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된 판단이란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출입하는 걸 막은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국회 출입을 차단했다, 통제했다, 봉쇄했다. 특검은 계속 통제, 봉쇄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일관되게 피의자 신문 하실 때 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유지, 안전 조치, 치안,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요. 당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시민들은 단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맞죠?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도 단 한 명도 다친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혹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이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7 부대원들 18명이 다쳤어요. 장비가 다수 파손되었으나
시민들은 물론 국회 직원들 단 한 명도 다친 바가 없다. 그리고 군인들의 국회 진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민주당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들이 군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면서 민주당 보좌관으로 생각되는 인원들이 마치 저희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이 말 기억나십니까?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질서유지, 안전조치, 치안관리를 일관되게 해오신 거고요. 그래서 이건 1차 질서유지, 2차 질서유지, 3차 질서유지 다 일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신문 초반에 증인이 임무를 다한 거에 대해서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냐는 질문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긴급 체포되셨을 때 내란 혐의를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경비대가 폭력을 행사했나요? 경비대가 폭동을 했나요?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는 그 마음과 하지만 질서유지, 안전조치, 치안관리를 끝까지 해서 시민들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했다는 그 임무가 정당했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죠. 어떻습니까? 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옥수 특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답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질서 유지를 지킨 것에 대해서. 질서 유지와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임무를 다 하신 그 것이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당시 저도 기억나는 것이 한 손으로 1m 담을 가볍게 넘은 이재명이라는 그런 기사가 굉장히 유행이 됐었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담을 넘는 거예요. 그게 월담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청장님은 국회 경내에서 진입하는 그 300명 내지 많을 때는 470명 이 인원으로 입구를 통제했을 때 청장님의 소신으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몰려가지고 출입을 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한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한 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판단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황 관리를 하면서 안전 유지, 질서 유지는 당연한 경찰의 기본 업무입니다만 당시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를 하려는 의원님들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이 부분은 제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서울청장으로서 임무를 다 했는데 안전관리와 질서유지는 본연의 임무라고 하셨고 예, 그 이제 임무, 정리를 조금 네, 할까요? 임무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란으로 긴급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엄이란 상황이 일반적인 치안 상황이 아닌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사려 깊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사실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사실 지시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 법적인 그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곽종근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어 묻겠습니다. 근데 곽종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1월 9일이에요. 그 계엄 있기 뭐 한 달 전쯤에 저녁 식사 모임에서 증인이 이미 이 국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곽종근이 얘기하고요. 또 그 자리의 성격이 임무 복창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만약 곽종근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증인이 11월 9일 날 임무 복창까지 한 이후에 12월 3일 계엄 당일까지 해당 장소들의 위치도 모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증언을 한 것 같은데요.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방첩사 대령들이 자기가 가야 될 임무 지점, 과천선관위, 뭐 관악 무슨 그다음에 수원 거기를 어떻게 찾아갔다고 증언을 했습니까? 이 인터넷 찾아보고 내비게이션 찾아보고 그 사람들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으로 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뭐 저런 게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그것은 제 재판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예, 그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이 그거 아닙니까? 방첩사 대령들이 자기가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 지점을 계엄 선포 후에 듣고 나서 야 여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정성우 처장이 나도 모르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니네들 알아서 가라. 그래서 내비게이션 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 어떤 사실관계를 더 말씀드려야 되죠? 예, 그다음 묻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587번 정성훈 증인신문조서 군사법원에서의 증언 내용인데요. 제시 묻겠습니다. 정성훈은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12월 3일 그 저녁 7시경, 19시경이에요. 19시경 선관위 3곳,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꽃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12월 3일 21시경 정성우가 선관위 3곳 및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보고하자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정성우가 이렇게 증언한 건 들어서 알고 있죠. 저희 군사법원 겁니까? 예, 군사법원. 군사법원에 정성우 장군이 저거 말고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 저거 관련돼서 또 뉘앙스가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그 정성훈 증인신문 녹취록도 보면요. 정성훈 이어서 선관위 관련된 4곳에 대한 위치를 보고드렸고, 증인에 보고드렸고, 이후 증인이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통화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인영 증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형님 선관위 어디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근 사령관이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이가 있다, 연수원이 있고 여론조사 꽃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 들어갈 거야라고 답했고, 다시 증인이 곽종근에게 형님 연수원은 뭐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근 사령관이 거기 서버가 있대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이와 같은 정성우의 증언 내용은 알고 있죠. 지금 그 뒤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도 계속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일단 천천히 물어볼 건데요. 예. 이렇게 정성우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다음에 여인영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5월 13일 군사법원에서 그 정성우의 해당 증언에 관해서 그 21시경이 넘었을 시간에 곽종근과 증인이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계엄이 걸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성우 앞에서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하면서 형님 어쩌고 해가면서 여심이 어쩌고 해가면서 그런 통화를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화한 기록 시간도 안 맞고 정성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그 통화의 상대방이었던 곽종근 선배도 통화가 긴가민가 하다고 하고 형님 어쩌고 하면서 증인은 평생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증언한 내용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저희 군사법원 기록인가요? 예, 군사법원 5월 13일. 맞습니다. 예.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요,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을 처음 본다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어느 거요?
검사가 제시하는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은 처음 본다. 네. 검사님은 경호처 비화폰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 비화폰이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실제로 증인은 곽정근 사이에는 21시경 이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증인이 기존에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군 비화폰 통화 내역은 물론 정부 비화폰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증인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정성우의 그 21시경 통화가 있었다는 증언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군사법원 증언 중에도 증인 자신은 곽종근 사령관을 선배라고 호칭하는데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을 형님이라고 부르진 않죠. 제가 제일 안 쓰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형님이란 말을 왜 씁니까, 제가?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예. 그 587번 정성우 증인 신문 조서. 네, 김계리 변호사 먼저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지금 진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요. 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나는 날 2025년 4월 4일에 그 전국에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서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 가운데 210개 부대 1만 4천여 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었다고 기사상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헌재에 가보면 헌재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인사동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경찰차가 촘촘히 늘어서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경찰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사람이 진입이 불가능하게 했었거든요. 봉쇄라는 그때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뭔가 폭동이 일어날까봐 며칠 전부터 진공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었어요. 진공 상태라고 함은 그 정도가 되어야 진공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그 진공이라는 것은 봉쇄, 엄밀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봉쇄의 개념과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냥 경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쓰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완벽한 진공이란 것은 정말 이렇게 촘촘하게 차단해서 한 사람도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완벽한 진공이지만 뭐 제가 서울청의 경비 근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근무하면서 저도 직원들이 뭐 상황 있을 때 진공 상태 하면서 말 쓰는 걸 저도 듣고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있던 날 2025년 1월 15일입니다. 그 당시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 관저 주변, 대통령의 영장 집행에 실제로 나선 경찰 인력 말고 질서 유지를 위한 기동대에 대해서 관저 주변 질서 유지에는 기동대 51개 부대 3천여 명이 투입되는데 지난 1차 집행 때보다 300여 명 정도 더 많다라고 이제 이런 기사가 검색이 되거든요. 관저는 한남동 관저는 국회보다 현저히 작습니다. 현저히 작고 그리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남동 입구에서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국회는 면적이 10만 평 그리고 출입문이 10개, 건물이 14개 동이에요. 그러면 지금 5개 기동대 가지고는 봉쇄라는 개념이 진공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질서 유지조차도 최소한의 경력으로만 유지를 한 거 아닌가요? 예, 이게 뭐 본래적 의미의 진공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제출은 못했습니다만 추후에 증거로 제출할 건데 혹시 사진을 한 장 사진 좀 제시해 어떤 주실까요? 사진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국회 검사님들한테. 사진입니다. 예.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죠. 지금 제시할 걸 먼저 검사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시하시죠. 예. 예, 저희가 추후에 뭐 동영상 내지는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월담하는 사진인데요. 이게 국회 담입니다. 일반인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현저히 낮아 보이죠. 일반 여성의 키 정도만큼도 안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건장한 남성의 어깨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국회의장이 비상겸 해제를 위해 담 넘어간 곳이라고 이제 뭐 기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높이가 건장한 남성의 어깨 아래에 내려옵니다. 진정한 의미의 봉쇄를 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것이었다면 5개 기동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국회 담을 전부 다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월담을 하는 것이 뭐 비정상적인 출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논외라하고 봉쇄라는 개념만 본다면요. 예, 완벽한 봉쇄를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검 측에서 신문을 하실 때 뭐 몰려든 인파가 4,000명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진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데 진공과 봉쇄라는 개념은 몰려들 인파를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과 지금 건물과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 예상을 해서 아까 뭐 관저 같은 경우에는 51개 기동대, 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히 추산은 어렵지만 거의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주변에 배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국회 정도 되는 규모의 면적의 넓이에 문이 12개 정도 되는 문이 된다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야지 완벽한 봉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일단은 안 그래도 말씀드린 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방청객들한테 법정 질서 유지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기일에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법정 내에서 이제 어떤 분을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뭔가 SNS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올렸나 봐요. 서로 입장이 아마 다르신 분이든 또는 뭐 같으신 분이든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 안에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은 허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나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게다가 뭐 방청하신 분들끼리 서로를 뭐 촬영한다거나 찍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탄원서 제출하신 분께 재판장으로서 다시 한번 법정 질서 유지를 제대로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같은 것도 다 정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 예, 저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 당부 말씀을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피고인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제가 같습니다. 나가면서는 좀 법정의 정숙과 이런 경건함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그런 말씀, 피고인도 그런 걸 원하시니까 뭐 피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은 뭐 판사들 때문에 뭐 검사들 때문에 변호사들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또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신성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협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기일에 여인영 씨 주신문 반대신문 일부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지호 김봉지 사건에서의 증인의 진술 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작년 12월 30일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12월 30일이 좀 증인이 피곤했던 날인 것 같아요. 뭐 검찰 갔다가 군검찰 갔다가 다시 검찰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날 기억이 나시나요? 12월 30일? 뭐 정확히 이건 안 납니다. 예. 12월 30일자 진술 내용인데요. 여기 증인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지호에게 경찰 100명 인력을 요청한 이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증인이 이런 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고 증인이 어떻게 위치를 확인할지 몰라 국방부 장관님께 물었더니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길래 증인이 조지에게 재차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진술했는데 이렇게 진술한 내용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들 중에도 지금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입에 밴 말이.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내가 이때 체포란 말을 왜 썼지? 하는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할 때 증언으로 나온 어떤 소령도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체포란 말을 왜 썼지? 그 이유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군인들의 특성이 입에 밴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유의미하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야 공격해, 경멸해, 뭐 쳐부셔, 때려부셔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지금 보여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증인 그 조사받을 때 영상 녹화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증인 이날 오전 오후 뭐 군검찰 갔다가 검찰 갔다가 세 개 기관을 왔다 2개 기관을 왕복하면서 조사를 받고 조사 내용도 많고 그 조서 확인 시간도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이 증인이 진술된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서명 날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구차한 변명인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간에 군인들이 입에 밴 말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유의미하게 어떤 사람은 받아서 쓸 것이고 뭐 그게 또 생각이 그냥 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또 별로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군인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날 12월 30일 날 피곤했는지 안 피곤했는지 그것까지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좀 기타 사항 먼저 좀 묻겠습니다. 예,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진우 씨 지금 피고인 신분으로 지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도 선서하고 지금 증언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잠깐 오른손 드시고 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이진우.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그리고 증인께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셔가지고 본인 변호사님 동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와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쌍방 의견 들어보고 정할까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저기 처리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변호인들은요? 예, 뭐 이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에 준해서 그쪽 뒤쪽에 바로 증인 뒤쪽 그 의자에 변호사님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그 뒤쪽에 그렇게 앉아 계시면 되고 증언하시는 것 자체를 방해할 수는 없고 그 신뢰관계인 동석이니까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위치나 또 뭐 정도는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걸로 알고 지금부터 바로 증인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신문 사항 다 받아보셨죠?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저 존경하는 재판장님. 예? 제가
예. 오늘 그 증언에 앞서서 예. 재판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증언에 임하는 그 저의 마음가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쌍방 어떠신가요? 먼저 말씀 듣고 할까요? 아니면 검찰 측은 저기 처리하시면 되고 변호인 측은요? 예, 예. 그럼 말씀 먼저 하시고. 예. 예. 사실 저는 오늘 증인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 좀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중에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위증이 돼서 재구속이 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염려도 많이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 변호인도 저에게 오늘 꼭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제가 나가겠다라고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나왔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좀 증언을 할 때 좀 참고해 주셔야, 들어주실 것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저를 포함해서 저희 수방사 우리 그 당시에 출동한 부하 누구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하는 그 과정에서 나중에 국회의원님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까지 시간대에 저는 계엄법에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이 국회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출동하면서 비상계엄 해제가 돼서 부대로 복귀한 다음 그 전까지는 TV로 국회 안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걸 몰랐고, 저희는 그 TV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TV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오는 계시는 상황에서 저희 수방사를 포함해서 도착해서 저희도 그때 바깥에서 보는 상황에서 본청 외곽을 배치해서 어떤 위협세부터 방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누가 봐도 마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나 저지하기 위해서 그 무슨 부대가 출동한 같이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누구도 저 포함해서 그 시간 안에 그 밤 12시에 국회 그 본청에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또 거기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그때 처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저 같은 지휘관들은 당시에 그 22시 30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해제 의결 결의 요구가 01시 03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53분의 시간 동안에 제가 이번 11월 14일 날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역이 포렌시드에서 저희도 봤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다 맞춰보니까 저만 해도 통화가 80여 통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1분 50초당 한 통화를 하는, 평균 한 통화씩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12월 달에 그 7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할 때 내가 말한 건지, 내가 들은 건지, 내가 전화를 한 건지, 내가 전화를 받은 건지 이 정보량이 엄청났고,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2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는데, 당시에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제가 잘 왜곡된 기억이라든가 나만 주장하는 생각과 상상이 그게 사실같이 말을 해서 다른 분 누구한텐가 피해를 줄까봐 그게 제일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그 당시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최대한 사실대로 또 기억나는 대로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정말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애매할 때는 뒤에 뭐 신뢰관계 동석인도 계시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준비되셨으면 저 신검사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할까요? 예. 네. 그 사건에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고 그리고 저기 의견 그 인부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 해당 자료들이 필요가 없다는 게 특검 의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견서에 담아놨으니 그 부분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 등사 신청을 불허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조서에 남겨놓고 일단 의견서도 재판부에서는 한번 확인해 보고 해야 되겠네요. 이따가 오후에 가급적 허용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서류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렸고 특별히 뭐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먼저 특검 측? 없습니다. 예, 변호인 측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증인 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들어오시게 하죠. 박한수 씨. 예, 갑자기 상황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송구합니다. 어떠신가요, 날짜는? 예, 좀 변호인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일단은 조지호 증인을 속히 증인 반대 신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일 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반대 신문을 하고 먼저요? 예, 먼저 하고 뭐 가능하면 김용현에 대한 신문을 이어서 하고 뭐 30일 날 또 김용현에 대한 30일이 되든 1월 2일이 되든 김용현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0일 날 이어서 할까요? 그게 낫겠죠. 아니면 재판장님 아니면 그 연속성 측면에서 그 김용현 증인 먼저 그냥 29일 날부터 30일 뭐 변호인들 반대 신문도 좀 다량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한 30일 오전 정도까지 김용현 그 신문길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지호 증인 좀 체력을 좀 비축을 한 다음에 그 30일 오후에 조지호 증인 하는 건 어떨까 좀 한번 대안을 좀 제시해 봅니다. 뭐 그것도 괜찮죠. 뭐가 좋으세요? 뭐 본인이 김용현이 30일 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체력 비축 얘기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조지호 증인 신문 하다가 멈추고 다른 증인 한다는 건 좀 예,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말씀인데 조지호를 계속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조지호 증인이 물론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 건 맞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이렇게 뭐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진술에 있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좀 저런 식으로 근데 그건 좀 약간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을 다 안 했는데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반대 신문이 기회가 부여돼야지 조서나 그 주신문의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반대 신문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변호사님들 저 뭐 검사님도 어디까지나 대안을 제시한 거니까. 근데 뭐 그게 그렇다면 당연히 뭐 원칙대로 반대 신문 그냥 이어서 하는 게 뭐 원칙이죠 뭐. 그러면은 변호사님들 의견 그렇게 모으신 거죠? 29일 날 하고 그럼 김용현 씨를 그냥 30일 날 해야 되겠네요. 아예 그냥 30일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반대 신문이 얼마나 진행될지 사실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남 변호사님 그 윤승현 피고인 측에서도 지금 좀 오늘 그 반대 신문 양이 상당해 보였고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 측도 아마 그 상당한 양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반대 신문 3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저희는 한 30페이지 정도입니다. 예. 남 변호사님도 워낙에 뭐 말씀을 차분하게 하셔서 그렇지 스피드 자체는 느리신 분이 아니라 저희 뭐 지금까지 해봤지만 스피드 자체는 느리신 분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말씀이 차분해서 그렇지 그냥 신속하시기 때문에 이 페이지 두 분 다 이제 30페이지 이내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남 변호사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 뭐 제 생각에는 2시간 정도. 저희가 예. 한 2시간에서 길면 3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29일 날 하고. 저는 구성기 검사입니다. 예. 30일 날 10시랑 오후에 그거 증거 바꿔버려야지 선별- 뭐. 아, 그건 미루신다는. 네, 그걸 바꿔버려야죠. 뭐 원래 30일 날 준비 절차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바꿔야 되겠네요. 30일 날 기일은 법정이 근데 지금 문제인데 해서 하고 30일 날 차라리 그럼 아예 김용현 증인을 할까요? 가능하시면 29일 뭐 한 5시부터 시작해도 나쁘진 않을까요? 뭐 어차피 법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물어봐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구속 피고인이기 때문에 이게 신문이 그 오래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차라리 네, 네. 30일부터 하는 게 좀 연속성 그 그러니까요. 입증 책임 갖는 검사의 연속성 그 입증 그래요. 연속성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인들도 뭐 상의하시니까. 예. 왜 그러냐면 하루를 이렇게 잡으면 검찰이 주신문을 오후 한 4시까지 해버리고 나면은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못하고 또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전날 땡겨서 시작을 하다가 좀 늦게까지라도 해야 또 이어서 저게 마무리가 되지, 주신문을 아침 10시부터 해가지고 보통 막 4시 넘어까지 주신문을 하니까 당일날 만약에 김용현 저걸 한다 그러면 그날 못 끝납니다. 그래서 전날 해달라는 거거든요. 아니 하여간 저 검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지금 피고인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적정하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게 김용현 저 피고인이 그날 어차피 법정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 일찍 끝나면 그냥 상황 봐서 물어보고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은 어차피 준비는 지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상황 봐서 제가 보기에 그건 유연하게. 근데 그 유병우 검사님 말씀대로 또 너무 늦는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뭐 저 조지호 증인 막상 반대 신문 해보니까 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늘어져가지고 아예 시작하는 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그거는 뭐 다음 날로 넘길 수밖에 없죠. 제가 보기에 그건 재판부가 저기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들도 괜찮으시죠? 그건 왜냐하면 김용현 피고인이 어차피 그날 나와 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관련 문제로 그러면 병합은 29일에 예정대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늦춰야 되겠죠. 그러면은 조지호 증인 막 하니까 지금 조지호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그건 절차를 저희가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더 하실 말씀 특별히 없죠. 기일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문 계획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30일. 그 증인 조지호에 대한 기일이 정해졌으면 먼저 알려드리고 먼저 가시게 한 다음에 논의를 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좀 말씀 좀 박대한 검사님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럼 10시로 29일 10시에 시작합니다. 예. 29일 날 오전 10시. 잠깐만 말씀하시고 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 얘기할게요. 30일은 다른 법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재판장님 29일부터는 10시에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예. 그럼 계속 그냥 10시 10분이 아니고 예. 10시에 끝나 앞으로는 다 10시에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휴전기 때 하는 거라서. 예. 혹시 10시 어려우신 사정 있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뭐 10분 정도 조금만 일찍 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봐서 7일이나 9일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아침 한 9시 반 정도에 좀 30분씩 땡겨갖고 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한 검사님 고생하셨는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그러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안 드릴게요. 예, 그리고 피고인 신문 어떻게 하실 건지 증인 신문으로 일단 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신문으로 하실 거라는 거죠. 증인 신문으로 안 하시고. 피고인 신문입니다. 네, 피고인 신문으로 하실 거라는 그런 취지신데 어떻게 할까요?
피고인 신문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고 양쪽 뭐 증거조사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러면 조금 뭐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저 정식으로 변론하고 피고인 신문 하실 거 하고 그다음에 최종 변론 저 구형하시고 해도 되고 그건 뭐 서청 수사 끝나고 피고인 신문 예정하고 계신 예. 원래 원칙은 그렇죠. 예. 몇 시간 정도 하실지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재판부에서 예.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 측에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한 2시간 가까이 저의 그 입장을 이미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논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문한다. 근데 이제 뭐 묻고 싶은 질문을 현출하는 것만으로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재판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저희 다시 한번 논의해 보고 그 다음 기일 정도에 그러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제 시간이 다른 것 때문에 많이 걸리면 그때 가서 원래 설득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냥 이거는 생략하시는 게 어떻겠냐. 빨리 저 끝내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상의해 보시고 그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 남기정 변호사님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기일회 증거조사 진행하는 방식은 다음 기일에도 저 똑같이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29일 오전 10시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병합을 하시게 되면 그 윤승영 피고인을 기일외로 하실 필요는 없지 않는 아니 그러니까 그날 병합은 좀 뒤로 그냥 뒤로 미뤄야죠. 하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판부에서 정해가지고 다음 날 해버릴지 아니면 그렇게 할지. 법정 때문에 그래요. 법정을 저희가 좀 양보를 그럼 좀 구하려고 아까 그날 대법정이 잡힌 재판부가 있는데 그걸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돼서 아이고 저 법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법정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럼 병합은 조금 지연되는 대신 그러면 그 피고인 전원이 그 12월 29일 기일에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아니요. 그거를 저희가 정해가지고 예. 개별적으로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병합 절차야 사실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9합 129 사건에 사건 번호 자체는 중간이지만 나머지를 다 붙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 1번으로 그냥 가게. 붙이는 걸로 재판부에서는 이제 생각을 계속했는데 전산이 그렇게 되는지는 한번 저희가 그거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오늘 갑자기 또 좀 그렇게 돼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방 뭐 특별한 말씀 없으세요? 그럼 제가 방청객들한테 한 말씀 드릴 게 있어가지고. 예, 저희는 없습니다. 예, 티 이렇게 글씨 같은 거 써 있는 티 같은 거 입고 오신 분이 있으셔서 아까 뭐 좀 실랑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법정에서는 그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옷 위에다가 뭐 이렇게 걸치시면 되잖아요. 옷 위에다가 그냥 걸치시기만 하면 되니까 방청객들이 다 소양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뭐 오해 같은 거 안 사게 조금만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분들 다 뭐 아들 같은 분들이고 오빠 같은 분들이고 자식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 좀 조금만 좀 협조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다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제 말씀 이해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괜히 또 막 우리 법정 경위님들 다 바쁜데 보통은 지금 빨리 다른 업무도 막 보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지금 몇몇 분이나 이렇게 와 계시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협조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더 뭐 하실 말씀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기일 절차는 남 변호사님, 제가 어제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증거 말씀 좀 드렸으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곤 피고인에 대해서는 노상원 피고인 쪽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준비 절차 때 증거 저희가 목록을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관련 내용은 김용현 피고인이랑 동일하게
정리하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목록 확인해 보신 다음에 혹시 달리 하실 거 있으면 반드시 재판부에 알려주십시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그리고 예. 그 오후에 오늘 증심은 끝난 다음에 공소장 변경에 관해서 공방이 있을 텐데 거기에 예. 관한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의견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두고 재판장님, 그러고 예.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시면. 24년 8월에 뭐 예. 관저에서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우리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요원들 그 명단이 유출된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쪽으로. 예, 좀 전에 증언을 하신. 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야당에서 간첩법 개정을 안 해줘가지고 현재 사법 체제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무슨 비상대권, 비상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간첩법 개정이 안 되는데 계엄을 선포하거나 뭐 비상조치를 하면 그게 처벌이 되는 건지 그 공소장에 기재된 취지를 한번 설명을 좀 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말로 하기가 창피스러우면 지금 증인신문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시죠?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럼 뭐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이따가 공소장 변경 관련해서 저 말씀하실 때 공소장 서로. 변경이 아니라 그 공소장의 취지가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뭔지 비상계엄을 하면 처벌이 가능한 건지 간첩법이 개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성명을 좀 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그 부분 말씀할 기회 다시 드릴게요. 예. 그 증인께서 뭐 오전에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따가 오후 2시까지 다시 이 법정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2시서부터 증인신문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조혜철 검사님. 여쭤보는데요. 그 증거 표목 관련해서 예. 85-1항에서 85-12항 95 99-1항에서 99-5호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152 사건 관련 증거입니까? 그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표시를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더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증거번호랑 표목 정리는 저희 쪽에서 쭉 할 거니까 예. 일단은 동의하시기 편하게 네. 그 전에 거를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그 152 사건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혹시 필요하시면 이거를 드릴까? 근데 여기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이 부분 빼고 혹시 빠지는 게 있으면 네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은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 재판부의 질문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제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들려드리겠을까요? 그 윤석열 피고인의 군사법원 증언 요지입니다. 먼저 이제 재판부의 질문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해제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제 증언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이제 계엄 선포 후에 계엄을 자체적으로 해제할 계획은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는 자체적으로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도 지금 전국 상황 자체가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거대 야당 재판장님. 이거는 지금 질문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그 국회가 해제 요구를 안 해도 아니 잠깐만요. 가만히 좀 계셔보고 아니 내가 한 증언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어차피 이따가 이제 재반대심을 하실 테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듣기에는 증인 이 지금 질문 자체가 약간 지금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말씀하시고 아니요, 싶어 하시는 것 그게 같으니까 저의 증언을 가지고 지금 묻는데 군사법원의 그 판사님이 저한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안 해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며칠이라도 계속 계엄 해제를 안 하면 계엄 해제할 생각이 있었느냐라고 묻길래 아니 계엄 선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국회로 막 들어가면서 계엄 해제 요구
지금 의사 진행한다고 막 이러는 와중에 국회가 계엄을 해제 안 하면 내가 해제한다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여유나 그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르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네, 예, 상황이 계속 할까요? 예. 예, 그리고 특검 측에서 오늘 제출하신 저 서류들 오늘자로 다들 저 진술하시면 되죠. 그 중에 그 추가 증거 목록이 있거든요. 추가 증거 목록 오늘자로 저 신청하신 게 있는데 1457번이 이제 끝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있죠? 예, 증인신문 조서가 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 오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아직 조금 하여간 저희도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자로 그 김용현 피고인 측 관련해 가지고 저 철회 부분 중에 저 아까 어디 갔지? 4개나 돼 가지고 잠깐만요. 저 이하상 변호사님, 예, 그 증거 동의했던 내역들 정리해 가지고 오늘자로 제출했거든요. 예, 방금 받았는데 요거 목록 보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저 요거에 맞춰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예. 두 번째 쪽에 보시면 예. CD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번의해서 부동의하는 걸로 부동의 유지했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 CD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에 맞춰서 해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라고요? 예, 요거에 맞춰서 정리할 테니까 예, 어떤 부분은 이거 저 잘못됐다거나 의견이 다르다 예, 해가지고 밝혀주시면 다 됩니다. 맞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다 맞는 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추가로 정리해서 할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까지 말씀드렸고 그 검찰 측에서 저 윤석열 피고인 신문 어떻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결정하셨어요? 예. 시간 관계상 1심에서는 생략하고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생략하시는 걸로 예. 생각하고 재판장님. 예. 예, 7일 9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일단 다음 게 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말씀 다 드리고 하시면 어떨까요? 네. 할까요?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어차피 저 공소장 때문에 또 말씀하실 거 있다고 했으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간도 드려야 되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이창규 검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창규 검사는 일단 이 사건의 공소제기 검사거든요. 수사 검사기. 그러니까 그 부분 주장도 하시는 거 저희가 알잖아요. 일단 오늘 제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그거 저는 이창규 검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창규 검사 핑계 댔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창규 검사 만났으니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그렇게 정리됐다는 거 특히 그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사님들께서는 그거 생각하셔서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피고인 신문 관련해서 의견 말씀드리면 예. 1심에서 생략하고 이창규 검사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님. 필요시에 항소심에서 이해하겠다니까요. 알겠다니까요. 그럼 특검보고 말씀하세요. 정리하여 이창규 검사는 수사검사 측에 기소검사라니까요. 정리하여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만요. 부여해 이 검사 잠깐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장 이하상 변호사님, 예. 이하상 변호사님 오늘 잘 참으셔놓고 왜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리고 또 기회 드릴게요. 제가 알고 나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기회 드릴 테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사 발언하면 안 된다니까 재판장.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절차적 뭐 하자가 있거나 하면 어차피 다 판결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나중에 판결 무효죠, 판결 뭐 무효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말씀하는 거 들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영일 알겠네. 변호사입니다. 예.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특검법 제 9조 5항에서 변호사님 이따가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다 드릴게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니 검사가 발언하지 못하게 해주죠. 지금 그 이창규 검사가 발언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발언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셨으면 나중에 절차를 다시 밟아서 또 하게 할게요. 그렇게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밟아야 하면 되는 되니까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절차를 밟을게요.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은 일단 지금 절차를 왜 밟으시면 이러시지? 특검법 제 9조 5항에 따라서 검찰청법 제 4조 2항이 적용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퇴정을 명하시고 나서 제가 세 해야 번째 됩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3번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절차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판결로 정리하겠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시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변호사님들 말씀 막은 적 있어요? 지금 말씀할 기회 드린 다음에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죠? 제가 분명히 약속 드립니다. 말씀할 기회 다 드리고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게요. 그때 실컷 하세요. 왜 상대편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말씀하실까요? 네, 변호인들 말씀 끝났으니 계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말씀을 꼭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예. 그렇게 하고 재판장님, 해당 부분은 저 노상원 피고입니다. 제가 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좀 예, 좀 말씀하십시오. 하게 예, 해주십시오. 특검에서 총 8회 수사를 했는데 5회가 이 수첩입니다. 그러면 5번의 피신이 됐던 진술조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 조서가 아니면 이 수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조서 왜 제시 못합니까? 그 다음 이 수첩의 공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마찬가지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제시 않고 있다가 갑자기 내일 모레 구형하는데 쭉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재판부의 예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조사 과정에서 그 세 번째인가 쭉 진술했습니다. 그때는 참고인으로 하더라고요. 참고인으로 하고 5회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안 내니까 피의자로 바꿔서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해가지고 피의자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총 5회입니다. 평형 무인기까지 5회. 그리고 그 조사 중에 제가 아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면 양평 공무원이 왜 자살했는지 나도 똑같은 입장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 소리 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A는 B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A는 B다라고 써야 되는데 C는 D다라고 써놓고 그럼 제가 다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 고친 부분이 대부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말 할 거 없이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아까 어디 갔어? 여인형 소형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계엄 끝나고 나서 왜 계엄을 이렇게 했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저는 정보사령관하고 777 사령관했던 사람인데 정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군에서 정보라는 것은 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적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정보의 업무인데, 이 당시에는 뒷부분은 아니 그러면 계엄을 한다면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봤나? 라는 취지에서 쓴 부분을 역행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여인형, 저는 소환시라고 기억을 하는데 여인형이 소환되면 박한수도 소환될 것이고 그 다음에 김웅준도 소환되겠구만.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술 많이 먹었는데 조식은 내일 아침에 원래 안 먹으려 했는데 조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걸 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은 차오. 그러면 조식을 하니까 저희 집이 그 금강에 가까웠습니다. 거기 복집이 많은데 강은 나중에 가서 복국은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은 차오라고 썼다. 이렇게 진술을 다 했고, 여기 역행사 대비를 해서 구사단과 34가 나오는데 역행사라는 것은 증언해 준다고 그 계엄군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진압군으로 올 수 있다. 그것이 구사단하고 34를 정한 겁니다. 그런데 34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년 11월에 해체된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20년 11월에 해체된 부대를 가지고 국방장관하고 이거를 논의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 다음 요 장을 썼으면 곽종근, 그렇게 임무 많이 받았다는 곽종근, 이진호 수방사령관, 문상호는 왜 없습니까? 드론사령관 김용대는 한 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이라든가 평양 무인기라든가 93회라든가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노태학 선관위원회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이거를 갖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쭉 하면은 저희가 반박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있는 많은 변호사분들은 한 줄도 지금 읽어본 것이 없습니다. 제 피신이나 뭐 조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소송 지휘를 좀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만약에 조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니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말씀 들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소송 절차라는 게 제가 그냥 기본적인 것만 그냥 어차피 그거 말씀할 시간을 다 드립니다. 지금 기분으로는 좋죠. 지금 상대편이 얘기한 거 그 자리에서 막 반박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분은 좋죠. 그게 시원하고 좋고 내가 말싸움에서 이긴 것 같고. 그런데 재판은 말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자기 주장을 열심히 할 때 그 주장을 냉정하게 들으면서 차근차근 받아 적어 놨다가 공격할 시간을 또 드리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막 해주세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검찰이든지 변호인든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기분만 좋고 시원하고 통쾌하고 그런 거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편이 주장하는 거를 잘 받아뒀다가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저도 계속 누가 말씀하실 때 다 받아 쓰거든요. 다 받아 적어놨다가 아 내가 이거를 내가 이따가 이제 기회가 될 때 이걸 받아쳐야지. 내가 요 말을 내가 명확하게 해야지. 해서 그때 딱 공격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소송 절차예요. 그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 그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수첩 원본이랑 그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저 조사받으셨던 내용에 대한 거는 분명히 지금 제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검찰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자고요. 아시겠죠? 제가 재판장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예, 아까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네, 노정래 변호사님.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거조사라는 거는 증거가 있고 뭐 반대 증거도 있고 내용도 상대방 측도 내용도 다 어느 정도 상당히 알고 있고 그래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증거조사이지 지금 수첩 원본도 없고 뭐 조서도 안 내놓고 그런 상황에서 구역 지금 종결 이틀 남겨놓고 이 수첩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뭐 서증조사라든지 증거설명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소설 발표에 불과한 겁니다. 요거를 왜 허용이 돼야 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수첩이 됐든 그 수첩 관련 진술 조서가 됐든 이걸 내놓은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절차가 계속 진행이 돼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유야무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중단 사무 행사 그거 일단 내놓은 다음에 이게 진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야 절차가 공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더 지금 요거 나온 김에 노상원 장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불투명한 게 너무 많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재판장님, 예.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아, 윤 변호사. 예. 그냥 구도로 짧게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에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태초에 기소된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사실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제 공소장 변경 사실인데 이것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시기나 내용, 방법, 범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서 당연히 이 공소장
변경은 허가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일 이것이 허가된다면 어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또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새로이 재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이 공소장 변경 이제 초입에 있는 우리 노상원 피고인의 수첩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인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증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은 부분들이고, 또 일부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의 어떤 메모나 핸드폰에서 나온 그 메모 등을 공소사실에서 원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이 법정의 증거 조사 결과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 증인으로 나와서 다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그 범죄 사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돼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최초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증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거에 의해서 최초 기소된 공소사실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되는 것이고,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있어서 변경을 주는 공소장 변경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너무 중대한 사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무죄가 선고되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들 말씀 다 하셨죠? 아이고, 이하장 변호사님은 이따가 검사님 말씀 듣고 변호사님들 말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그제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의 요건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척결, 야당을 척결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척결한다 이러면서 뭐 뼈를 바르고 살을 바른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 재직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척결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사들은 원래 살아있는 권력, 살아있는 거악과 싸워서 그들의 비리를 밝히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검사들의 본래 사명이고요. 사법부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의 검사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불종하면서 핍박받는 사람을 더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 그거는 검찰 권력이 불법하게, 위협하게 행사되는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것을 우리 재판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 탄핵 자체가 저희들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처음에는 뭐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석열, 김영현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저희들이 거듭된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양보하는 채 하면서 어떤 검사는 윤석열 피고인, 또 어떤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 변호인들과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어 척결당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척결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 예언을 갖추지 못할 망정 나서서 호칭마저 가볍게 부르는 것은 검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검사들이 얼마나 그 원래 가져야 될 무게를 잃어버렸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뭐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이 정도 예우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여러 가지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쫓아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래서 검사들이 권력이 개라는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제 공판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지만 검사들이 지금이라도 그 정도의 그 직업의식, 또는 검사로서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회복해서 호칭을 두고서 그 알량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저희들도 특검보 박옥수가 검사 서성광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병합된 기간이 짧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 내란 수사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 불법성, 그리고 국헌 문란성, 내란성을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들이 발언할 기회가 또 있으실 텐데요. 그런 점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예우를 갖춰줘야 검사들의 품위와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알량한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의 명을 받아서 기소하고 또 공소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 윤석열이라고 불러야 즐거움을 느낀다면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공판 기일에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 이 호칭 문제가 이 공수처실의 그 불법적 구조와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혹시 김용현 피고인 측은 일단 요걸로 이제 증거조사 정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예. 아니, 전 몰라요.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한 어느 정도 지금 시간 필요하신지. 일단 3시간 정도 쓰셨는데, 예, 어느 정도 더 하실지. 지금 일단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전체를 리스트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설명드리고요. 그 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시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시간은 예상 시간이랑 대충 말씀을 좀 해주시면 준비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300에서 400쪽.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김지희 변호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가 하고. 김지희 변호사님, 권우현 변호사님. 그 정도 진행하면 되나요? 저도 또 한 꼭지 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님은 또 하시게요? 제가 보기에는 뭐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는 뭐 제가 하시는데 한 300에서 400쪽 정도 남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종래 변호사님 예상 시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시간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조우성 변호사님. 조성우, 죄송합니다. 조성우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예. 1시간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윤석열 피고인 쪽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다고 그랬고, 나머지 조지호 피고인 쪽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1시간 정도. 다 1시간 정도. 김봉식 피고인 쪽은? 저희는 뭐 증거에 관한 부분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지시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최후 변론 때 저희들이 뭐 한 분량은 의견서는 별도로 내고 법정에서는 한 10페이지 정도 저희는 알겠습니다. 예. 윤수경 피고인 측은 한 어느 정도? 예, 저희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이요? 대신 최후 변론은 매우 짧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후 변론 때는 피고인들이 좀 주로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저희도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그러면은 시간. 하고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저희 6시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6시간 이상이요? 6시간, 8시간 정도. 6시간에서 8시간 이상이 될 수 있으면은 오늘 중으로 끝내고 종결했으면 하는데, 뭐 잘 의논을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겹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면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겹치지 않는 쪽으로. 특히 김용현 피고인 쪽 뭐 말씀 아까 하시는데 해당 부분도 혹시 겹치는 부분은 없도록 변호사님들께서 잘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이 12시 26분인데 10분만 좀 땡길까요? 보통 때보다 이따가 1시 50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변호사님, 예. 변호인들 인권을 좀. 아니요, 10분 땡기는 겁니다. 아이고, 10분 땡기는 건데. 지금 2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필요한데요. 2시 반이 아니라 오히려 40분을 땡겨서 10분 땡기는 게 아니죠. 40분을 땡기시는 건데요. 예. 예. 사실상 늦게 하니까요. 10분 정도만 조금 일찍 하면 안 될까요? 하실 것도 많으신데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뭐 시간을 48시간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또 진행해 보면 의외로 뭐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 제하고 나면 시간이 또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2시 이후로 정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2시에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좀 늦게 끝나서 2시에 하고 이따가 저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 자료나 이런 거 있으면 배부 좀 할까요? 예, 제가 하드카피로 출력을 지금 사정상 많이 못 해와가지고 또 재판부만 드렸습니다. 근데 필요한 파일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 원하시면 제가 파일을 바로 보내드릴게요. 뭐 하나 주시면. 아니 그거는 안 되죠. 자료 이거 하드카피를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몇 번 못 해왔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분부터 아니 이거 주무관님 이거 우리 저 직원들이 예. 다 가서 또 막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차라리 그럼 준비된 다른 분이 조금 먼저 하시고 하드카피 준비되신 분이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하시든지요. 예. 유승수 변호사가 해가지고 오고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럼 지금 가지고 오시는 중인가요? 예, 예.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저 가지고 오시는 게 지금 시간 타이밍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야,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 검찰 측은 어떠세요? 예. 이건 좀 준비가 된 피고인부터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저희도 자료를 봐야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순서가 제가 먼저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양해를 안 양해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뭐 이거 없이 그냥 시작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 아니 그거는 좀 이하상 변호사님 마음대로 할 거면은 그러니까 그건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요. 예. 그건 안 되고 다른 피고인이 먼저 혹시 노상원 피고인 쪽 일단은 가지고 오신 분 있으시면 먼저 좀 그게 하셔도 안 될까요? 되는 게 제가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발표 순서를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조금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를 구해주세요. 오늘 일정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지정을 하셔서 자료가 준비된 피고인부터 얼른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9시 20분부터 모인 자리인데 진행을 소송 지휘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럼 뭐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제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원래 구두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판 중심주의에서.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했고 시나리오까지 어제 제출을 했는데 이렇게 그 자료도 없이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자료 주시는 거는 뭐 은혜적으로 줬으니까 감사한데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됐는데 못 기다린다고 하니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구두변은 아닙니까? 아니 그 다른 구두변을 준비를 하겠다고 피고인부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쌍방 말씀하셔갖고 뭐 제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서가. 쌍방 그러면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그 해왔어요. 성검사님 보면서 합시다. 구두변을 합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준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내용 초소권 주시는 걸 우리가 검사장한테 주는 의무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하상 변호사님 아유 맞아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그 정도 기다리는 것 같고 저렇게. 이하상 변호사님 저희 하루 동안 안 이거 가지고 한 겁니다. 오셨으면 하루 동안 이렇게 하는 게 불가항력적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니까 하는 건데요. 프로는 근데 징징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징징대는 말씀 게 아니라 검사들이 징징댔습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저희들이 뭘 징징댔습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정중하게 이게 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양해를 좀 말씀드렸지 구한다고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처럼 아무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사들이 나서서 계속 지금 저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거예요. 구두변을 하겠다고. 핍박은 무슨 제가 잘못했습니까?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 쪽에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진행을 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양해를 못 해주시면은 일단 준비된 피고인서부터 해야죠. 준비된 피고인이 준비된 피고인이 접니다. 조회차 감사합니다. 그 지금 유승수 변호사 오셨는데 잠깐만. 하드카피 이제 들고 오셨어요. 아유 잠깐은 못 기다려 저렇게 목리를 부리려고.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시간 걸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잠깐을 못 기다렸네요. 죄송합니다. 예. 아니 검사들이 저런 식으로 하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받겠습니까? 재판에. 말씀드린 취지는 오늘 9시 20분에 다 같이 모인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변론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압박을 하면 그냥 구두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에게 직접 얘기하지 말고 재판부를 상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감정을 건드리려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재판부를 향해서 좀 말씀할 수 있도록 소송 지휘해 주십시오. 먼저 변호인에게 말한 건 검사 쪽입니다. 먼저 증인 거는 것이 검사들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이해하기 힘든 게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다고 어제 기일을 한번 따로 또 더 잡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다 또 거절하시고서 지금은 또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저희들 탓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검사님들도 흥분하실 필요 없고 변호사님들도 흥분하실 필요 없고 저희 흥분 안 했습니다. 예, 프로답게
예, 프로답게 깔끔하게. 예, 일단 저 준비 자료 다 배부됐나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다 받아보셨나요? 뒤쪽에 다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저 소프트 파일로 제공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에. 유승수 변호사, 취향의 권우현 변호사, 김진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렇게 출석하셨고 다음 노상원 피고인 변호인. 예, 노종래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김용건 피고인 변호인. 예, 조성호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조지호 피고인 변호인. 아이고 너무 뒤에 앉아 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노정환 최영규 변호사님 두 분, 김봉식 피고인 변호인, 예, 최종원 변호사님, 그다음에 윤승영 피고인 변호인, 예, 김준태 변호사님 출석하셨고 목현태 피고인 변호인, 예, 황재현 변호사님 오늘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예, 그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예,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예, 그 다음에 김용군 피고인, 예, 그 다음에 조지호 피고인, 예, 김봉식 피고인, 예, 윤승영 피고인, 예, 목현태 피고인, 예, 출석 모두 확인했습니다. 예, 지난 기일까지